자, 그러면 제2절 일반적인 수출입 형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1번 export trade하고 2번에 import trade가 나와 있죠. 둘 뭐 수출무역, 수입무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출업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 이를 단순히 엑스포트라고 한다. 즉 뭐 엑스포트 트레이드나 아니면 엑스포트나 똑같은 얘기예요. 일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의 무역이다. 2번 수출무역의 경우와 반대로 물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로 이를 단순히 수입 임포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밀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수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국은 이 관세청 그리고 그 산하의 세관 여기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을 수출한다, 수입한다라고 세관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세법의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요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관세, 부가세 이런 세금을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거는 수출이 안 된다, 혹은 수입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물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들, 예를 들면은 뭐 위조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조지폐 이런 것들은 뭐 아예 금지가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한이 걸려 있어서 얘네들은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에 제한이 들어가 있는 물품들이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마약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이거를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처방을 받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는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약을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할 때에는 요 밀수라는 용어를 써요. 여기에 출이 붙으면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보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입자가 붙으면 밀수입이라고 해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나중에 문제에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했다. 어떤 제명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밀수출입죄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무역의 주체에 따라서 private trade, 민간 무역이에요. 무역 주체가 민간인이 되는 무역으로 양국의 무역회사가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무역 경영의 주체가 민간인 또는 민간회사인 경우로 사무역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무역이 사기업하고 사기업끼리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2번에 Public Corporation Trade, 공무역이고요. 무역 주체가 공공인이 되는 무역으로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직접 무역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무역거래의 주체에 따라 국영무역과 정부무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이렇게 민간무역, 그 다음에 공무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민간무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용어로 사무역이라는 용어도 써요. 자, 다음에 3번.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여부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한국은 100% 자유무역 국가이다, 아니다?
정답은 뭐냐? 한국은 100% 자유무역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 있잖아요. 만약에 100% 자유무역 국가다라고 한다면 수출인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금지사항, 제한사항도 걸어놓으면 안 돼요. 심지어 수입할 때 세금을 낸다? 그것도 관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 아니면 뭐 유럽 이렇게 선진국 국가에 있는 국가들은요. 자유무역 국가가 한 군데도 없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살면서 들어봤던 국가 중에 100% 자유무역을 운영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부 다 아주 조금씩은 제한이 가해져 있는 국가들의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에 Free Trade 자유무역. 국가가 무역업자의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에 맡기는 무역정책 기조를 취한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섭 내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러면 한 4, 50년 전에는 자유무역 형태를 띠고 있었느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뭐 흥선대원군 그런 시절도 보면은 이제 해외로부터 물건을 거래하는 거를 또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관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에 Protective Trade 보호무역. 국가가 자국의 유치산업과 성숙산업의 보호, 덤핑 방지, 국제수지의 개선이나 군사 그리고 외교상의 이유로 외국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무역 행위를 보호하는 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축산물 이런 쪽에 조금 이제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어떤 품질이 안 좋고 저가에 있는 농수산물이 한국으로 계속 많이 수입이 되게 되면은 한국의 관련 산업에도 큰 타격이 있고요.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인 거죠. 다음에 3번에 Controlled Trade 관리무역. 국가가 무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총액, 내용, 품목, 상대국, 결제 시기나 방법 등을 규제하고 민간 무역업자의 자유거래를 허가하지 않고 국가 또는 그 대행기관에 관리하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리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국가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무역거래에 대해서 전부 다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대금 지불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Trade by Agreement 협정무역. 두 나라 또는 여러 국가 간에 서로의 무역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형적인 형태가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환어음 청산협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별로 우리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니까 개선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어음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어음은 대금 결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어음이에요. 자, 4번에 물품 매매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Direct or Bilateral Trade, 직접 무역이죠.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자, 즉 3국의 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매매 계약에 의하여 Direct Export 및 Direct Import를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직접 수출, 직접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2번에 Indirect Trade, 간접 무역. 여기에 조금 이슈가 많아요. 사실은 이 직접 무역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그냥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간접 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누군가가 하나가 싹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무역에 붙는 타이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매매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 즉 삼국의 상인을 통하여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통과무역, 중개무역, 중개무역 요거 두 개 다른 거예요. 중개, 아이하고 여의, 스위치무역, 우회무역 등이 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Passing or Transit Trade, 통과무역입니다. 수출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가에 직접 송부되지 않고 제3국을 통과하여 수입국가에 송부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 형태로 통과무역은 형식적으로 중개무역과 유사하다. 일단 중개무역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이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3국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중국이고 한국이고 미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제가 뭔가를 설명을 드릴 때 한국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 있는 건 중국이고요. 이렇게 그리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가정을 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가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물품을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여기 인천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다가 갈아태우거나 아니면 인천항에서 갈아탄 다음 인천항에서 배로 출발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 인천항에 내려가지고 물건을 여기 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부산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은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도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물품은 결국에는 한국 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을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통과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뭐 소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과만 할 건데 왜 한국을 이용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특정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과무역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배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내린 다음에 다른 배로 갈아타면은 한국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항구의 터미널들이 수익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물건을 바로 싣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트럭으로 해당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해야 되죠. 그럼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 통과무역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이랑 3번에 이 Intermediate Trade, 중개무역 있죠. 요거는 같이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이 텍스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무역. 자, 이거는 요 단어는 어서 많이 한번 굉장히 좀 자주 보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 길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간판을 보면 부동산 중개소 이렇게 한번 많이 보이시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서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물건을 판매, 얘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몰라요.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얘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얘가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둘 사이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하고 얘가 물건을 얘한테 쭉 보내고 얘가 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겠죠.
이 C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둘을 이어준 거예요.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넘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둘 사이에서 중개를 한 거죠. 요거를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실제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라고 있죠? 이렇게 짝. 얘는 뭐냐면 일단은 거래가 2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B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도 C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C. 자, 먼저 C가요, A한테 어떤 물품을 단가를 $10를 주고 사요. 이렇게 산 다음에 그 물건을 B한테 $12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C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거래를 하게 되면서 $2라는 중개 차익을 남겼죠. 요거를 C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A한테 물건을 구매했을 때 C의 국가에 이 물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얘 국가에 딱 들어와서 한국으로 딱 갖고 들어올 때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중개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또 다른 이유도 몇 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나갈 것들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도, 그리고 나갈 때도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세구역이라는 장소에다가 물품을 장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유보된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내국 물품, 한국 물품도 있겠지만 이 해외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 물품, 혹은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 물품들이 이 보세구역 중에 보세 창고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세 판매장이라는 것도 이 보세구역의 하나거든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면세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우리가 구매한 상태로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한번 나갔다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외국 물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입 신고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해외로 갔다가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 신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보세 창고, 보세 구역에 장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당사자에게 팔림으로써 이 중개인은 중개 차익을 얻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가장 처음에 나왔던 중개무역의 형태가 요거예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살짝 거래가 바뀌어가면서 물건이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A한테서부터 B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가 A한테 물건 받을 주소를 이쪽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변형된 케이스고, 물론 그것도 중개무역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텍스트를. 이번에 Merchandising Trade, 양국의 제3국이 게재하여 결제는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회수하고 제3국 상사는 수입상으로부터 Merchandising Commission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개무역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는 다만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3번에 중개무역. 화물이 제3국에 양육한 후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만을 거쳐서 수입국가에 재수출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원래 최초에 나와 있던 중개무역에 대한 방식은 이 중개국가에 들어갔을 때 가공이 없이 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 즉 일정한 중개 차익을 수취하는 거래가 되겠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중개 수수료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앞에가 중개인지 아니면 중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만약에 중개무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중개무역에 따라서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거는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의 경우 중개상인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지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중간상인이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최종 수입업자나 최초 수출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출입 거래에 개입을 합니다. 4번의 스위치 트레이드. 3개국이 연쇄적인 편무역을 이용하여 매매 계약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체결되고 화물도 수출국에서 수입국가로 직행하지만 대금 결제에만 3국의 업자가 개입하거나 제3국의 결제통화나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편무역이라고 한다면은 A 국가하고 B 국가가 있는데 얘는 자꾸 이쪽에다가 수출 90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수출을 한 10%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얘는 자꾸 얘한테 수출해가지고 돈을 90만큼 받고 얘는 얘한테 10%만 수출하니까 돈을 1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불균형이 심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편무역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개무역이다. 외환관리상의 편의나 금융수단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이용이 되며 이 경우에 제3국에서 결제를 위하여 개입된 자를 스위처라고 하고 그의 수수료를 스위치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5번에 roundabout trade, 우회무역이에요. 어떤 국가에서 외환 통제를 심하게 할 경우 이러한 관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환 통제를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예를 들어서 한중 거래에서, 즉 한국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중국은 외환 관리가 엄격해서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외환 통제가 자유로운 홍콩을 통하여 결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무역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론 시간이니까 쭉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나중에 실제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2번의 양가로 1번 통과무역, 그리고 지금 5번의 우회무역 있죠. 요거 타이틀만 딱 통과무역, 우회무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딱 드렸으니까 아, 저렇구나 라고 느낌이 오는데 책을 이제 딱 덮고 그 다음에 이 수업도 딱 끄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중개 차익을 얻는 거래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은요, 따로 구분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5번의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1번의 visible trade, 유형무역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상품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수출입에는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치고 무역 수지라는 형태로 무역 통계에 표시되는 수출입을 말한다. 매 연초가 되면요. 뉴스에서 작년에 무역 적자였는지 무역 흑자였는지 이렇게
토탈 수치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각 산업별, 분야별로 흑자가 났는지 아니면 적자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쫙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역 통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invisible trade, 무형 무역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invisible이라고 하죠. 광의의 물품에 포함되는 생산 요소나 서비스 등을 수출입하며 세관의 통관 절차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외환 계정에만 나타나므로 무역 외 수시로 구분한다. 실제로 이렇게 무형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요, 저 업체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하고 거래를 했구나라고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해외로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해외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이죠. 공급을 했거나 아니면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래서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무역 통계로서는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6번에 거래 당사국의 관계에 따라, 처음에 1번에 South-North Trade, 남북무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한국하고 북한 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용어입니다. 한번 볼게요.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국제무역을 가리킨다. 선진국이나 중진국이 지리적으로 주로 북반구의 적도 이북에 위치하고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국들은 남반구의 적도 이남에 위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남북무역이라고 한다면은 저개발국하고 선진국하고의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용어가 나와요. 뭐 남북거래라든지 아니면 동서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East-West Trade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동쪽에 공산권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래서 동서무역이라는 말도 쓰고요. 3번에 South-South Trade, 남남무역, 후진국, 즉 약간 좀 이제 개발이 필요한 이런 국가들 사이에 거래하게 되는 경우를 South-South Trad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간의 거래를 했다? 그러면 North-North Trade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음에 7번, 수출입의 국가별 균형에 따라서 1번,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입니다. 수출입에 따른 물품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 두 나라 사이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거래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상무역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고 수입이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물품을 수출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B는 A한테 수입을 한 거죠. 그럼 그 다음 거래는 B가 A한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한테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수출 한 번, 수입 한 번, 수출 한 번, 수입 한 번.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에 Triangle Trade. 두 나라 사이의 수출 또는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어 편무역이 되었을 경우 반대관계나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제3국을 개입시켜 청산 계정에 따라 결제함으로써 3국 간의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무역 형태이다. 이렇게 편무역 관계가 너무 심해졌을 때 A하고 B가 편무역 관계예요. 근데 A하고 C가 편무역 관계고 C하고 B도 편무역 관계예요. 그럼 이렇게 다른 국가를 껴들어가지고 국제수지를, 무역수지를 개선시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삼각무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8번에 상품의 생산 단계에 따라서 1번에 horizontal trade, 국가 간의 생산 단계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 간의 무역, 우리가 뭐 수평선 얘기할 때 horizontal line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공산품 상호 간의 무역 또는 1차 상품 상호 간의 무역 형태이다. 주로 선진국 상호 간의 무역 거래, 경쟁적 무역 또는 수평적 국제 분업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성품들 있죠. 그 완성품을 A하고 B가 서로 수출 수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단계에 있는 이런 물품들. 그다음에 이번에 vertical trade, 얘는 수직이에요. 이런 관계죠. 뭔가 위하고 아래가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원래 생산 단계가 서로 상이한 물품들, 즉 공산품과 1차 상품 간의 무역 형태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뭐 산업 쪽에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더 이 인터넷 기반으로 뭔가 IoT도 많이 발전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의 물품들만 좀 관심이 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 스타일의 무역 거래 물품들에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수직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날은 공산품과 1차 상품간만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발전 단계상 산업 구조 차이에서 발생한 국가 간의 무역 거래 형태는 모두 이 수직 무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9번에 정치적 독립성에 따라서 1번에 foreign trade, 외국 무역. 정치적으로 독립된 외국 간의 무역으로 현재 주종을 이루는 일반적인 무역을 말한다. 2번에 colonial trade, 식민지 무역. 무역이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0번에 기타의 수출입 형태. 1번에 넉다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식의 수출입. 자, 이 넉다운 같은 경우에는 괄호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조립 가능한 부분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완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부분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자, 완제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입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완제품의 크기가 실제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운송하는데 큰 이슈가 없거든요. 그냥 뭐 어차피 뭐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그 박스들을 또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낼 거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겠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의 크기가 가로 사이즈만 한 4m 돼요. 뭐 5m 돼요. 그러면 컨테이너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운송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분품 단위로 쪼개요. 그 다음에 그 부분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이제 완제품이 크다 하더라도 다 분해를 시켜 놓으면은 각각의 부품들은 뭐 한 요만큼 되겠죠.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입 국가로 수출을 해서 보내가지고 현지에서 조립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거의 한 뭐 90% 이상이 이런 운송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분품의 형태로 수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 국가 자체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시키고 싶을 때 일부러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 이전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보면 CKD, Complete Knockdown이 있고요. Semi Knockdown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 CKD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분해시켜버리는 경우를 얘기하고, 세미 넉다운 같은 경우에는 반제품의 형태로 일부만 이렇게 분해해서 보내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2번에 링크제 무역입니다. 수출입을 수량이나 금액으로 연결시키는 무역 거래를 말한다. 링크 트레이드, 링크 시스템, 엑스포트, 임포트 링크 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한 회사에만 일정한 양의 자동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 같이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규제하는 무역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마케팅을 시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번에 OEM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마 과거에 이제 뭐 엄청 이제 붐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OEM 방식 볼게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 수출은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주문 상품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거래 형태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그 주문한 사람이 붙여달라고 하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물품을 공급해주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가장 이 OEM 방식을 적용한 물품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식품 종류인 것 같아요. 과자 종류. 이런 거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실제로 이제 과자 박스를 보면 뭔가 한국말로 이제 포장지에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글자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OEM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라고도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 한 번씩 봐보세요. 자, 4번의 턴키 방식입니다. 자, 내용 보시기 전에 턴키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턴은 돌리다라는 거죠. 키는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쇠를 돌리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공장, 선박, 철도, 교량 등 광범위한 산업설비, 수출입거래 중 특히 수입상이 원하는 플랜트의 설계에서부터 기계설비의 조달, 시설공사,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출상이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기계, 설비의 유형무역과 기술 인력의 무형무역이 혼재된 거래 방식이다. 약간 좀 느낌이 안 오시죠?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턴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 이 턴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랜트 수출이라고 있어요. 플랜트 수출은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공장이 있죠. 그 공장을 그대로 수출한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랜트 수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랜트 수출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그 공장을 쭉 수출을 해요. 물론 이제 공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랜트 수출이 되면 실제로 수입지에서는요,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 거냐? 수출자가 모든 걸 다 완성시켜놔요. 그 공장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수입자한테 키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입자는 키를 받아서 뭐 어디 공장 어디에다가 열쇠를 꽂고 돌리면 공장이 운영되도록, 즉 거의 뭐 99.999%를 완성시켜가지고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턴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대금 결제별 수출입 형태가 나왔습니다. 1번에 송금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 우리 송금 결제는 다들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했습니다. 자, 수출입 이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수출 대금을 미리 송금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그래서 뭐 폰뱅킹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송금 방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금 교환도 조건, 서류 인도 조건과 국제 팩터링 방식에 의한 송금 방식이 포함된다. 언급하고 있는 COD, CAD 이런 것들은 뒤쪽에 대금 결제 파트에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2번에 추심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 얘도 마찬가지로 대금 결제의 한 종류고요. 은행의 지급 보증 거래가 아닌 수출입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은행은 단순히 수출 대금의 추심 및 추심 의뢰 업무만 수행한다. 인수인도 조건, 뭐 지급인도 조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역 거래하면서 대금 결제 관련해서 중간에 은행을 껴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들으셨던 신용장 방식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자, 비슷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주겠다라고 확약을 해줍니다. 근데 추심 거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용장은 수수료가 비싸고요. 추심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이것도 이제 결제 파트에서 또 한번 보시고 3번에 화환신용장 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입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인수, 매입에는 반드시 운송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거래 형태이다. 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출급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과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출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4절 한번 볼게요.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다가 대외무역법이라고 한번 써두세요. 우리 이제 무역의 3대 법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관세법,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이렇게 있어요. 물론 각각의 법률마다 담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면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외무역법은 어떤 특정 물품군들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출입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거죠. 수입하고 나면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 거래 형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 규정이 됐느냐? 말씀드렸듯이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의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 뭐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를 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거래 형태를 딱 보면은 뭔가 저게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 형태가 아니네 라고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 무슨 제한을 가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 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우리 이 제한사항 안 지켜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이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요거를 규정을 함으로써 자,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들도 다 수출입이니까 수출입의 제한사항, 금지사항들에 모두 적용을 받는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에 Consignment Sale Trade 하고 2번에 Import on Consignment 요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위탁 판매 수출의 자, Consignment Sale Trade는 물품을 무한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일정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수출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위탁 판매 수출인 거잖아요. 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위탁 판매를 요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뭐예요? 판매를 요청을 하는 거죠. 물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대신에 네가 좀 팔아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 수출 거래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정 거래 형태에서 수출 거래로
지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물품을 이렇게 보내요. 100개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있는 판매 대리인이 물건을 막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90개를 판매를 하고 10개는 남았어요. 그럼 이 90개 판매된 거는 돈으로서 환산이 됐을 거고 얘는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지고요. 물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판매한 사람은 수수료를 받는 거죠. 판매를 대신해준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한국에 있는 요 위탁 판매를 요청한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탁 판매 수출.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판매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품이 해외로부터 나한테 들어온 거죠. 이번에 뭐예요? 수탁 판매 수입 있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번에 수탁 판매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위탁 판매 수출의 의 보셨고, 이번에 consignment sale trade와 유사한 거래 형태 뭐가 있느냐? 1번에 BWT. 이게 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와요. 자,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이라고 해서 BWT라고 나와 있죠. 우리 bonded warehouse는요, 보세 창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 창고에 대해서는 제가 중개무역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하고는 별개로, 자,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어요. 이 중국에 있는 사람이 물품을 한국에다가 좀 팔고 싶은데 한국에 수입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한국에 있는 보세 창고에 들어가요. 여기다가 물건을 가져다가 놓고 본인이 한국 내에서 이 물품을 구매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리인이 다니겠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은 자, 여기 보세 창고에 와가지고 물건을 좀 보고 거래해도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세 창고도 거래 BWT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에서 판매를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입자하고 거래가 여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거래 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 창고에 상품을 무한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상품의 구매 계약을 성립시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2번에 CTS, Central Terminal Station, 교역 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 대책을 위해 이용이 됩니다. 2번에 Import on Consignment, 수탁 판매 수입. 자, Import on Consignment, 수탁 판매 수입은 수탁자가 해외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하에 물품을 무한으로 수입하여 자국 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위탁자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탁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 위탁 판매 요청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나갈 때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유권은 여전히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잘 팔리든 뭔가 소비자한테 클레임을 받든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둘의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물건을 일부러 안 팔고 그 다음에 이 영업 가게를 한 일주일 동안 오픈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훨씬 더 자유롭게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대신에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 유인이 떨어지긴 하겠죠. 어차피 뭐 많이 그리고 뭐 잘 판매하더라도 정해진 수수료만큼만 지급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탁 판매 수익까지 보셨고, 위탁 가공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실게요.